어서 오십시오. 정치보안관입니다. 하루 5명 이상의 구독자 증가와 10명 이상의 시청자가 찾아오시기를 바라는 저의 희망을 전해드립니다. 한국에서는 검사 또는 판사가 퇴직을 하면 즉시 변호사 개업을 하고 활동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판사나 검사로 공직에 재직하는 동안 본인들의 직분에 충실하지 못하는 경우가 꽤 많은 것으로 한국 국민들이 인식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변호사 개업을 하면 대기업의 대표 변호사를 하거나 정치인들을 대변하는 변호사를 하게 될 수도 있기 때문에 현직에 있을 때 그들에 대한 수사를 부실하게 하거나 판결을 소신껏 내리지 못하고 눈치를 본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미국의 경우는 어떨까요? 제 영상의 대부분이 그렇다면 미국의 경우는 어떤지 알아봅니다. 그러려면 미국의 윤리 규정과 법조계의 구조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들어보시면 알겠지만 한국에도 비슷하게 규정되어 있기는 합니다. 하지만 분명히 다른 점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1. 고위직 출신의 변호사 개업. 미국의 대법관이나 고위직 검사는 퇴직 후 대형 로펌에서 고문 역할을 맡거나 학계에 진출하거나 비영리 단체에서 활동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들은 보통 직접적으로 변호사로서 소송을 맡기보다는 전문성을 활용하여 자문을 제공하거나 기업의 법률 준수 관련 업무를 돕는 역할을 맡습니다. 특히 대법관 같은 경우 퇴임 후 명예로운 경력을 유지하기 위해 바로 변호사 개업을 하는 일은 흔하지 않은 일입니다. 이러한 현상이 윤리 규정에 의한 제한이라기보다는 사회적 인식과 개인적 선택에 가깝습니다. 말하자면 대법관 정도로 퇴임을 하면 돈보다는 명예를 더욱 소중하게 여긴다는 것이지요. 이 퇴직 후 변호사 개업에 대한 규제. 미국에서는 판사나 검사가 퇴직한 후 원칙적으로 즉시 변호사로 활동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퇴직한 후 자신이 재직 중에 다루었던 사건이나 관계된 기관과의 이해충돌을 피하기 위한 규제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특정 사건에 관여했던 판사나 검사는 그 사건에 관련된 변호 활동을 하지 못하며 연방법이나 주법에서는 퇴임 후 일정 기간 동안 자신이 재직했던 법원이나 기관과 관련된 사건을 맡을 수 없도록 제한합니다. 이 규제는 주마다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대체로 직무와 관련된 이해충돌을 방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한국도 비슷합니다. 단지 그것이 얼마나 현실적으로 지켜지고 있느냐가 미국과의 상대적인 비교가 될 것입니다. 3. 고위직 법조인들의 경력 선택. 조사하다 보니 이어지는 내용은 한국의 법조인들이 깊은 관심을 가져주면 좋겠습니다. 미국에서는 고위직 법조인들이 한국과 달리 퇴임 후 변호사 개업을 꺼리는 편입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대법관이나 고위직 검사는 매우 존경받는 위치에 있으며 변호사로 개업할 경우 이들의 공정성과 독립성을 의심받을 수 있습니다. 이들은 퇴직 후 바로 변호사 개업을 하는 대신 고문, 자문, 학계, 비영리 활동 등으로 돈을 벌기보다는 자신의 명예를 유지하려는 경향이 강한 편입니다. 또 연방정부 고위직 출신 인사들은 퇴직 후 일정 기간 동안 로비스트 활동을 하지 못하도록 규제됩니다. 이 규정은 이해충돌을 방지하고 퇴직 후의 직무가 이들의 직무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하는 시스템입니다. 그 대신에 대형 로펌에서 활동을 합니다. 퇴직 후 고위직 법조인들이 변호사로 직접 활동하기보다는 대형 로펌에서 고문 역할을 맡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들은 변호사 활동보다는 기업이나 고객에게 법률적 자문을 제공하며 이때 정관예우를 피하기 위한 내부 규제가 적용되기도 합니다. 여기서 이 영상의 포인트인 가장 중요한 한국의 상황을 설명해 보겠습니다. 한국에서는 대형 로펌으로 스카우트되어 1년에 수십억 원에서 수백억 원씩 벌어들입니다. 이들은 대부분 대기업과 관련된 굵직굵직한 사건이나 거물급 정치인에 대한 변론을 맡습니다. 또 매우 유명한 연예인들의 변론도 맡습니다. 이들의 수임료는 기본적으로는 수천만 원이고 일반적으로 수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여기에 소위 정관예우라는 것까지 더해지면 2년 3년 안에 수십억 원에서 수백억 원의 매출을 올리는 것은 식은 죽 먹기보다 쉽습니다. 단적인 예로 조국혁신당 박은정 의원의 남편인 이종근 변호사는 한 사건의 수임료로 22억 원을 받았다는 언론 보도도 있었으며 검사 시절에 수사를 했던 다단계 회사의 변론을 맡는 등 윤리 규정을 위반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당시 박은정은 자신의 남편이 정관예우를 받았다는 비판에 대해 160억 원은 정관예우도 아니다라고 반박하기도 한 점으로 미뤄본다면 한국의 변호사 업계에서 정관예우로 벌어들이는 수입이 적어도 200억 원이 넘는다는 추측이 가능합니다. 나라마다 문화가 다르니까
크게 인심 써서 한편으로는 정관예우를 인정할 수도 있겠지요. 그런데요, 이 정관예우가 왜 문제가 심각한가 하면 이 정관예우로 인해 형량이 달라지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제가 음모론을 만들어내어 억지 논리를 펼치는 것이 아닙니다. 지난 2018년 10월에 나온 대법원 보고서를 참고해 보겠습니다. 정관예우 실태조사 및 근절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서에 따르면 법조 관련 종사자 1391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검사는 42.9%, 변호사는 75.8%가 정관예우를 인정했습니다. 판사들조차 23.2%가 정관 변호사에 대한 특혜가 존재한다고 답했습니다. 힘없는 일반인들에게는 열통 터져 땅바닥에 코 박고 죽을 일이지만 검사의 15.9%는 정관 변호사가 개입되면 기소와 불기소 여부가 바뀔 수 있다고도 말하고 있습니다. 기소와 불기소가 얼마나 큰 차이가 있는지 아세요? 엄청난 차이입니다. 그리고 판사 역시 이 부분을 인정했는데요. 13.3%의 판사가 정관 변호사가 형사재판의 결론까지도 바꿀 수 있다고 답했습니다. 이 얼마나 무시무시한 정관예우의 특혜입니까? 도대체 왜 그럴까? 두말 할 것도 없이 학연, 지연, 인맥, 가족맥, 친인척맥 등 모든 인맥이 동원되는 버리지 못하는 악습, 그리고 솔직히 금전적인 유혹도 한몫 거두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만일 한국에서 일어나는 이러한 현상이 미국 법조계에서 흥행한다면 고위직 검사나 대법관 출신들이 정관예우로 벌어들이는 수입은 1천억 원 이상이 될 것이라는 합리적인 추측이 가능합니다. 미국 돈으로 계산하면 약 8천만 달러에 달합니다. 그러나 미국에서 대법원 판사나 검사장이 퇴직 후 변호사로 활동하는 것은 법적으로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거대한 금전의 유혹을 뿌리치고 그들은 은퇴를 하면 위에서 말했던 것처럼 자신의 명예를 훼손시키지 않는 자문 역할, 학계, 비영리 단체 활동으로 경력을 이어가는 경우가 많다고 표현할 수 있을 정도로 보편화된 사회입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가정에 신의 은총과 축복을 기원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다음 영상을 올릴 수 있도록 도와주십사 부탁 올립니다. 감사합니다.